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고연범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제 네 번째죠. 사회 실천적 리터러시 시민 강좌로 휴먼 리터러시, 예,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정석 교수님 모시고 시민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 윤용 소장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해 주실 나정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인문사연구소 지원 사업으로 올해 네 번째 시민 강좌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악도 하고 다양한 리터러시를 봤는데 오늘은 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할 것 같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익히 들어왔지만 잘 모르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모쪼록 교수님 강연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강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듣겠습니다. 예. 예, 저희 나정석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석 교수님은 해결 철학을 전공하셨고요. 현재는 독일 관념론, 사회 철학, 그리고 동아시아 육아 사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특히요, 그 대동민주주의와 21세기 육아적 비판 이론의 모색이라고 하는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대작을 집필 출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어, 저희 나정석 교수님은 그 사회철학 연구회 그리고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연세대학교에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정석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예, 이번에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나종석입니다. 아까 고용범 선생님께서 소개하신 제 최근의 책, 그 한번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저로서는 뭐 역작인데 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늘 철학은 생각보다는 뭐 많은 독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좀 학술적인 연구서인 경우는 더더욱이나 요즘은 뭐 종이로 된 책을 구입해 보는 분들이 더 적어지고 또 오늘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에 그렇게 밟지를 못해서 강의나 강연을 할 때 늘 이렇게 그 글을 토대로 제 나름대로 강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서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제가 강의할 때 또 강연할 때 PPT 같은 걸 만들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 열린연단이나 이런 데에 초대받아서 강의할 때 한두 번 그쪽에서 만들어진 제 강의 록을 그쪽에서 그냥 초보적으로 PPT를 만들어주면 그걸 보고 한 강연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그 디지털 시대에 음, 익숙하신 분들은 좀 낯설다고도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낯설은 경험 역시 오늘 강연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크라테스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사실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이야기하듯이 유명 작품은 사실은 유명세에 비해서 읽혀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어, 풍월 들은 바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고전적인 텍스트를 학교나 또 강연이나 이런 데서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제가 오늘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또 이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현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인범 선생님한테 아까 메일로 전달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갖고 있는 강연록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을 참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 강연에 그걸 보면은 주의가 산만해져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데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권장을 해드리지는 않지만 제 강연을 들은 후에 또 한번 지금 집에서 읽어볼 의향이 있으신 분은 꼭 자료집을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당연히 외부로 유출만 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테네 민주주의 그리고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저서를 준비 중에 있고 사실 이 저서의 일부를 이렇게 강연에 맞게 좀 각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건 제3자한테 유출해 주시지만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잘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혹은 인식되지 않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뭐 많이 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번 9월 달에도 여주에서 시민 강좌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강의록은 약간 또 업그레이드 되고 또 달리 됐습니다만 그냥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드물게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영 소장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다시 상기를 시켜드렸듯이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는 점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아시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뭐 드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1시간 정도 대략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를 보시면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비극적 갈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주제를 접근하는 기본 포맷 틀인데요. 사실은 2007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한 근 20년 가까이 된 전에 이미 제가 소크라테스의 변론 이것도 뭐 사실 유명한 저자죠. 저서죠. 소크라테스의 변명 변론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뭐 아마 안 들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대한 제 그 사실 저서가 좀 있는데 이건 뭐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도 원래는 뭐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 교양 서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받았지만 사실은 뭐 청소년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뭐 일반 독자, 시민 교양 독자를 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그때부터 꾸준히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대결과 갈등은 선한 사람과 아테네 민주주의 악한 사람, 흔히 우리가 악한 사람의 갈등이 아니다. 흔히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편견 혹은 오해가 있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죠. 민주주의의 한계 하면은 누구나 다 떠올리는 거. 교과서에서 뭐 강요한 이렇게 배운 거. 어리석은 대중들의 통치라고 하는 우중 정치다. 민주주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한 어떤 통치로서 최악의 통치다. 이런 어떤 비판. 사실 이런 비판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오늘날에도 반복되죠. 포퓰리즘.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 위기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포퓰리즘일 겁니다. 과연 포퓰리즘적인 어떤 요소와 계기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포퓰리즘적인 것이 민주주의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요소이기도 하고 그것이 잘못 발현되면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는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포퓰리즘적 계기를 완전히 위험하다고 해서 없앤다면 그건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예, 끝나는 것이고 귀족주의라든가 어떤 다른 형태, 권위주의라든가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정치 체제로 변형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와 소크라테스의 대결을 소위 어리석은 아테네의 민중들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4대 성인으로 뽑히는 그런 위대한 어떤 성인, 철학자를 죽여버렸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접근하면은 저는 이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대결과 갈등의 어떤 전모 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흥미있는 지점들을 많이 놓치고 과소평가하고 어떤 왜소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주로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대결이 정말로 팽팽한 긴장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극적 갈등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비극이라고 하는 건 주로 제가 전공한 헤겔 의 비극 이론을 원용한 겁니다. 물론 뭐 비극에 대한 개념 정의, 비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논쟁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 밤을 새도 어, 끝낼 수 없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해결의 비극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한 번쯤 어, 들어보셨을 것이고 들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한번 귀에 담아볼 만한 너무나 유명한 그런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해결에 의하면 비극은 비극적 당사자, 예를 들면 안티고네, 오이디푸스, 예를 들면 안티고네와 오빠 크레온, 예, 그러니까 다른 오빠 크레온과 예를 들면 싸움을 해서 에테오클레스라고 하는 형제가 반역자로서 죽었는데 클레온이 그 안티고네에게 혹은 그 시민에게 이 반역자의 시신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안티고네는 그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정치적 공동체의 명령을 어기고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은 어, 누대로 이어져 온 자연법적인 어떤 음, 것이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매장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 갈등에 일어나서 뭐 비극적으로 안티고네가 죽고 안티고네의 그 결혼 상대자 즉 클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죽고 어머니가 자살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해결에 의하면 비극적 갈등은 비극적 갈등의 당사자 양자가 다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도 소크라테스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고 소크라테스 역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를 고발하고 어떤 철저하게 어떤 그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점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갈등, 가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치의 충돌, 철학적 사유나 비판적 사유의 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듯이 또 한 정치적 공동체의 어떤 번영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또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겔이 볼 때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갈등은 비극적 갈등이다. 즉, 이 당사자 둘이 동등한 어떤 그 권한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맥락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두 가치들 어, 지금 얘기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 비판적 사유, 또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적 공동체의 어떤 존속과 유지를 위한 어떤 몸부림, 이 두 가지는 다 정당한데 이 두 가지 가치들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아테네 사회 또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가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과연 이 정치와 사유 혹은 민주주의와 철학 사이의 대결과 갈등을 과연 오늘날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라 일컬어지는 정치 체제가 온전하게 합당하게 해결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해결은 적어도 근대의 정치 체제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갈등이 일정 정도 어떤 그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이 갈등과 대결이 선악 대결이 아니고 정당한 두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제가 아테네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주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소크라테스와 오현본 선생님, 제가 너무 빠른가?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우리 좌연숙 선생님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원고를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지금 앞부분만 얘기하신 건가요? 예, 원고 넘기려면 멀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예, 예. 아직, 지금 이제 아직 저는 보이비군요, 네. 강연은 늘 자유롭게 합니다.
아,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강연 원고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여기서 뭐 글을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원하시면 글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대면으로 강연하면 훨씬 더 현장성이 있고 이렇게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우리 고인범 선생님 초청해 주셔서 윤혜 선생님 초청해서 감사한데 아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예, 그래도 이 강연이 뭡니까? 호평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초청해 주셔도 되고 그때도 줌으로 하셔도 되고 네. 호남 광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처가댁 또 광주에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또 한번 모셔주십시오, 소장님. 네, 네, 네. 근데 그래서 이 아테네와 이 소크라테스의 갈등은 철저하게 어떤 긍정적 가치들 사이의 대결과 긴장이었다. 아,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기에서 뭐 소 제목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아테네 민주주의 타락과 몰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또 소크라테스와 아테네의 대결과 긴장을 이해할 때 또 오늘날 정치 체제의 어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얘기할 때 전쟁과 평화의 문제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죠?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또 하마스의 이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발단으로 인해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갈등이 전쟁 상황으로까지 극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격화되고 있는데요. 어떤 공동체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극단적인 게 전쟁이죠.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나 내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었어요. 특히 지금 오늘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 갈등과 대결의 그 현장에서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쟁을 아테네가 벌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BC 399년에 일종의 동양으로 보면 사약을 먹고 민중이 주는 사약, 왕이 주는 사약이 아니라 민중이 주는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독약을 먹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는데 BC 399년 바로 5년 전에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종결됐습니다. 404년에 기원전 404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역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그런데 스파르타의 철저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이. 아테네의 처절한 패배였어요. 그런데 이 BC 404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무려 27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432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대략 30년 전쟁인데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게 된 결정적 배경은 사실은 정치적인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은 부분 상식적으로 알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고소된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테네 폴리스가 신봉하는 신을 믿지 않았고 하나는 청년을 타락시킨다. 이 두 가지도 역시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 배경에는 깊숙하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상처가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왜냐? 뒤에 조금 뭐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소크라테스의 주변에 있는 사람 플라톤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가장 잘 따랐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반대자였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플라톤 역시 아테네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반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27년 동안 계속된 아테네와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 아테네의 민주주의나 아테네 문화가 몰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는 페리클레스가 있었던 시기. 물론 페리클레스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한 일어난 후에 한 1년, 2년 후에 전염병이 돌아서 죽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BC 430년에서부터 BC 480년 즉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공동으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 이후 50년을 사실 아테네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아테네 비극 작품들,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들이 다 이 시기에 거의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의 문화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크라테스와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 황금기가 저물어가는, 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것은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보기에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어떤 그 팽창욕, 제국주의적 팽창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테네가 끊임없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 빠지고 그 와중에서 아테네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비판적 사유를 통해서 아테네 민중이나 아테네 시민들을, 자유 시민들을 깨우치는 등해의 역할, 깨우치는 역할을 자임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에서 정말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전쟁에서 어떤 공동체도 결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정치 체제든 다 한계가 있을 터이니까. 그러니까 아테네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몰락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자체의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아테네 시민의 정신과 문화와 어떤 사유, 자유의 어떤 기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 침식되고 몰락하는 과정. 이것도 우리가 오늘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전쟁의 과정 속에서 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준 최고의 저서로서 뽑아야 되는 것은 바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역시 다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테네 사회를 이해하려면 이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공교롭게도 플라톤이나 투키디데스 역시 다 귀족주의자들이고요.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어떤 그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아테네에 관련된 저술들의 압도적인 기록들은 안타깝게도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록들이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기록들은. 투키디데스 역시 귀족주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뭐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투키디데스의 함정. 그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 못 들어보셨으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과 연관해가지고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의 어떤 헤게모니와 갈등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투키디데스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직감을 했고요. 그래서 저수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여기 보듯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보면 체면과 두려움, 이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통적인 강국은 스파르타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고대 그리스 전역에 펼쳐져 있었던 여러 천여 개의 폴리스, 소규모 정치 공동체를 결집하는데 스파르타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스파르타를 능가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발돋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는 두려움에 빠졌죠. 자기 이익이 훼손될지 모른다. 혹은 또 자기의 강국으로서의 체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쟁의 구조적 원인은 그 한 국가가 타국에 대해서 느끼는 체면, 두려움, 이익과 관련된 거라는 것이지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촉발되는 거. 뭐 예를 들면 세르비아 우리 1차 세계대전 뭐 세르비아에서 누가 오스트리아 왕인가요? 누구를 총으로 쏘아 죽여서 일어났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사건이지 전쟁의 구조적 요인은 아니에요.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도 그 구조적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어떤 갈등에서 이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고, 어젠가도 제가 봤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질 것을 필연적이라고 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 시진핑 주석도 얘기하고 있다고 어제 제가 한 신문 뉴스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뭐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 난폭한 교사고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 너무 유명한 인용구라서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글을 보면 이건 뭐 누구나 다 인용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행위를 평가하는데 기존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만용을 충성심으로, 신중함은 비겁함으로, 절제는 남다르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중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면 저 사람 비겁한 사람이야. 응?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두 가지, 제가 여기 한번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미틀레네 사건과 멜로스 사건, 이것도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고, 멜로스인과의 대화는 니체가 제일 좋아했던 대화 중에 하나인데, 멜로스인과의 대화에서 아테네인 사람들이 멜로스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정의로움이란 뭐냐? 플라톤의 폴리테야 국가체 1권, 트라시마코스의 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바로 멜로스 사건에서 아테네인들이 멜로스인들에게 강변하는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정의로움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따르지 않아서요. 멜로스 사람들 따르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테네 사람들은 멜로스인들의 남자 성인을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멜로스인 사건이 벌어진 게 아마 기원전 41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전에 미틀레네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미틀레네라고 하는 섬 폴리스가 아테네와 협력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미틀레네 섬 사람들을 아테네 시민들이 민회를 통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기원전 아마 427년, 여기 나오네요. 기원전 427년에 했고요. 아마 멜로스인은 아마 기원전 416년인가 그럴 겁니다. 멜로스인과의 대화에서는. 근데 그 427년이니까 아까 432년에 전쟁이 발발했으니까 전쟁 발발 약 5년 후입니다. 이때는 미틀레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항복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야 된다. 남자 성인은. 이때 죽이는 대상은 남자 성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성과 어린아이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렇게 민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디오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민회를 소집합니다. 왜? 그 결정은 너무나 가혹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오히려 아테네 폴리스 정치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올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다음날 민회를 다시 열어서 그 전날 했던 민회의 결정을 번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루 전날 결정된 민회의 결정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떠났어요. 배가. 그것을 어떻게 만회하느냐. 투키디데스의 길에 의하면 너무나 그 감명 깊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루 늦게 출발한 아테네 시민들은 노를 저으면서 갔는데 손에 피가 나고 먹을 것도 안 먹고 해서 하루 먼저 떠난 아테네 그 사절단 그 배를 따라잡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멜로스인과 미틀레네 사건을 대하는 아테네 민중들의 태도의 변화, 극적인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쟁의 과정 속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아테네 시민들의 어떤 정신과 문화, 어, 이 풍속 이런 것들이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 이건
투키디데스가 잘 얘기했지만 전쟁이 그렇게 난폭하게 만든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타락하지 않을 정치체제, 타락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이거. 그래서 아테네 사절단 멜로스인 아까 얘기했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항복해라. 그런데 멜로스인들은 절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설득당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법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어떤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게 참, 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타락의 과정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그 실패했다라고 하는 점, 외부의 압력과 침략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어,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해서 왜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이건 아까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그리고 정치적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다 알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거 다 알죠? 인간은 이성적 동물.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데피니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로. 그 다음에 또 잘 알려져 있는 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알고 있죠?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개념정의인데 사실 이것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폴리티컬이라고 하면 폴리티콘, 히라보로 하면 폴리티콘인데 이 폴리티콘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소케타스, 소사이어티로 번역을 했어요. 소셜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셜 애니멀이라고 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은 본래의 개념정의 맛을 잘 살리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날은 정치와 시민사회가 구별되어 있지만 라틴 시절, 로마 시절, 아테네 시절은 그런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게 정말로 또 심오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이 명제의 뜻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저는 그것 역시 성공적 강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오늘날 뭐 여러 한나 아렌트라든가 기타 뭐 기라성 같은 정치 철학자들, 공화주의적인 정치 철학자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명제예요.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강조하는 뿌리가 바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의 양식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긍정적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강연하면서 간단하게 핵심을 찌르는 것도 사실 나중석 선생의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 영어로 하면 바이 네처. 제가 사실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좀 한두 말 사용합니다. 바이 네처,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폴리티컬 애니멀이다 하면 이때 바이 네처의 뜻은 뭐냐? 쉽게 얘기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왜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냐? 알아야 됩니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정치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도 무슨 삶이냐?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의 철학이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고요? 즉 아테네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를 운영하는 삶, 그게 자유시민의 삶이고요. 그런 자유시민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야기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자유주의적 자유와는 사실은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볼 때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 아닙니까? 뭐 사상의 자유니 무슨 종교 선택의 자유니 기타 등등 뭐 사적 어떤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는 등 기타 등등 이것이 뭐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의 리버티, 프리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삶으로서의 자유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폴리스를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삶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서로 지배받고 지배받는다. 즉 백성이, 인민이, 일반 사람들이 자기 통치를 한다는 거. 셀프 룰.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 셀프 룰의 명제를 다시 표현하면 인간은 자기의 인간다움을, 인간의 본성을, 본질을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공동체의 민주적인 어떤 삶에 참여함으로써만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정치적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뒤에 나옵니다. 자기는 그런 시민법정이나 어떤 민회나 이런 데 참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이것을 아테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디오테스라고 했습니다. 이디오테스. 이디어트. 오늘날 이디어트 영어의 어원입니다. 이디어트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뜻이 아니에요. 이디오테스가 뭐라고요?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냐? 아테네 사람들은 쓸모없는 사람,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게도 뒤에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철학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 늘 다 알죠? 소크라테스가 평생 동안 했던 건 뭐예요? 청년들을 데리고 꼬시고 다니면서 늘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주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뭐냐? 정의란 뭐냐? 용기란 뭐냐? 아름다움이란 뭐냐? 이런 주제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회나 시민들이 민회에 참석해야 되고 시민법정에서 참석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쓸데없는 사람이 핏대를 올리면서 아테네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니까 이게 열받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예, 정치적 삶에 대한 긍정이다. 정치적 삶이라는 게 뭐냐? 예,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공동체가 내려야 될 결정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숙고하고 논의해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정치적 행위고 그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입니다. 자유의 핵심. 고대 아테네의 자유의 핵심입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한나 아렌트 20세기 뭐 손꼽히는 여성 정치 사상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본인은 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치 철학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예, 이 사람이 얘기하듯이 폴리스 시민으로서 영위하는 삶,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는 삶,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데 사실 이 정치적 삶의 가치를 망각한 것이 바로 사실 근대 서구의 기본 흐름이다라는 게 아렌트의 얘기예요. 뭐 니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정치적 삶의 가치, 시민적인 민주적 참여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잃어버리고 망각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게 한나 아렌트나 오늘날 공화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민주주의의 위기의 근원이고 서구 근대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의 근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 명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오늘날에도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예,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인 시민, 사적인 인간들, 즉 정치적 공동체에 무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투표하지 않잖아요. 투표하는 날 공휴를 주면 연휴 받아가지고 외국 나가잖아요. 그죠? 네. 쓸모없는 사람들.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사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유럽에 오면 그렇게 반응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민주주의 아니야. 너희들은 뭔가 지금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음.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디오테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적인 삶에 대한 아테네인들의 어떤 태도는 저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기감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어떤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인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긍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긍정하지 않은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짤막하게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대중들에 의한 정치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바로 어리석은 대중들은, 즉 일반 사람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즉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정치적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다 잘 알려져 있지만 철인왕, 그죠?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론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주장이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것도 하나의 쟁점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그때 당시 아테네 민주주의를 찬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을, 향방을 가로지를 중요한 결정적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뭐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찬양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찬성했습니다. 집단적 지혜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 형성이 소수 전문가가 내리는 결정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서 집단적 지혜의 가능성을 긍정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테네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조건을 긍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뭐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 정치적 공동체의 공적인 사안들을 결정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핵심, 인간이 누리는 자유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궁극적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럼 그들이 뭔 활동을 했느냐? 쉽게 얘기하면 민회와 시민법정에서 활동한 거예요. 뭐 평의회는 물론 평의회도 민회에선 일반 시민, 자유로운 시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평의회지만 민회와 시민법정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한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라고 봤습니다. 민회는 당연히 모든 남성 자유로운 시민들. 이것도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 한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여성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지금 남성 자유로운 시민들 노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또 외국인 출신으로서 거류 주민들에 대해서 정치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적 제약 조건으로서 우리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아테네 남자 자유로운 시민들 20세 이상은 다 민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면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이 얼마나 아테네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무수당. 그러니까 공적 사안에 결정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예를 들면 시민법정에서 재판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정치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를 하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잘 못 하지 않습니까?
아테네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수당을 줬어요. 하루 일당 최저치 정도는 줬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적 참여를 음,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는 오늘날 같이 변호사, 검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 이게 없었어요. 그럼 누가 했느냐? 자유로운 시민이 다 했습니다. 자유로운 시민이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요, 판사의 역할도 하고요, 검사의 역할도 하고 변호사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이 시민법정에서는 예를 들면 뭐 장군들, 행정관료직들, 임시직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에게 공무를 맡기면서 철저하게 예를 들면 후보자가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청문회 하듯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공직자가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 활동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그걸 일반 시민들이 보고서 횡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당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또 사후에 검사합니다. 이런 일들을 다 했어요. 시민들이. 시민법정에서. 그래서 이 시민법정과 사실 민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민회에서 모든 공적인 사안이 결정되고 이 결정 사항들이 다 잘 이행되는지를 또 시민들이 사후에 사전과 사후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라는 점에서 사실 시민법정과 민회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다라고 하는 건 아테네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테네 민주주의와 정치적 삶에 대해서 왜 소크라테스가 그토록 경멸했느냐?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 아테네 뒤에 인용된 나왔습니다만 아, 아, 소크라테스의 변론 첫 부분이 바로 사실은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과 비판으로 시작되고 있고 여기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시장이나 법정이나 회의실이나 어떤 다른 공공집회 같은 곳에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법령이나 법률을 듣거나 읽지 않습니다. 정파들의 경쟁, 회의나 저녁 식사,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녀와 즐거운 시간 보내기 같은 것도 그것은 꿈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하고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의 가치관, 세계관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젊었을 때부터 20대 때 남성 자유로운 시민들은 어디 가야 돼요? 시민법정, 민회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시장이나 법정이나 회의실 같은 데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도 못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또 그들은 법령이나 법률을 듣거나 읽지도 않아. 이 요게 이런 말을 막 공공연히 해요. 소크라테스 변론에서 보면. 그러면서 거의 약 올리듯이 정말로 아이러니하게 뭐 신란하고 비판하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자들 에게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크라테스 편은 내가 70살 때 BC 399년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 만약에 내가 정치적 참여의 삶을 걸었다면 나는 이미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걸 듣고 아테네 시민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아테네 시민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크라테스에 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무고한 사람들을 대중의 선동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정치 체제다. 라는 게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민주주의에 고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거기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장할 때 아테네 시민들은 아테네 시민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적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모욕과 경멸과 무시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소크라테스 같은 저 쓸데없는 사람, 이디오테스가 오히려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힐난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공격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흥분하죠. 여러분들이 아테네 한번 오늘 가서 흥미가 있으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잘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변론에 대략 세 가지 연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가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연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량 어떻게 할 거냐, 사형을 언도할 거냐, 아니면 추방령이냐, 뭐 벌금령이냐, 이걸 두고 하는데, 사형을 언도하는 시민들이, 무죄를 선고한 시민들 중에 50명 정도가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입장을 바꿉니다. 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테네 시민들이 볼 때는, 즉 아테네 시민들이 볼 때는 아테네 시민들의 시민적 자유의 가치를 끊임없이 헐뜯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정치적 삶이 뭔가 한계가 있다. 즉 대중들의 어떤 대중 정치가들의 대마고구, 선동가들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은 현혹되기 쉽고,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를 내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결정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사실 이것도 맞아요. 소크라테스 비판도. 음? 왜냐하면 아테네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아까 미틸레네 사건이나 멜루스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듯이 사실 끊임없이 다른 폴리스 국가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또 여기서는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그 문제적인 인물과 같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칠리아 원정 같은 것을 선동해서 그 원정가 가지고 대략 2만 명인가 1만 명의 자유시민 병사가 몰살당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것은 시칠리아의 황금에 눈이 멀어서, 쉽게 얘기하면 황금에 눈이 멀어서 간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테네 시민들 역시 소크라테스가 볼 때 공동체가 몰락하는지도 모르고 대마고그들, 정치적 선동가들, 오늘 말하면 표퓰리스트들의 어떤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무리한 일들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 결정 권한을 누리는 최종 주권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민주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고발의 방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도 꼭 알아주십시오. 아까 꼭 알아두시라고 한 명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설명했고, 또 하나 소크라테스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 소크라테스의 삶의 준칙.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검토 없이 사는 삶은 인간의 살 가치가 없다. 검토 없는 삶. 그러니까 무반성적으로 반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즉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의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무반성적으로 하지 않고 늘 숙고하고 사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린 결정,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이성적인 삶이고, 그런 이성적인 삶, 즉 로고스적인 삶,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삶이에요. 그런 것이 소크라테스가 볼 때 아테네 시민들에게 요구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검토 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끊임없이 했던 일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이것도 여러분 놀라워해야 돼요. 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질문을 제대로 뼈때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은 제가 제외시키겠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정말로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소크라테스처럼 집요하게 평생을 걸쳐가지고 반성하고 하면 아마 스캔들에 휩싸이죠. 제대로 활동 못합니다. 이 검토되지 않는 삶. 그럼 검토의 대상이 뭐예요? 검토의 대상은 모든 겁니다. 모든 것. 예를 들면 왜 가족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소크라테스 당대 그리스 계몽주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 너무나 흥미있는 희극 작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설득하는 기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설득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희극 작품에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아들한테
소크라테스가, 이건 소크라테스의 희극 작품, 희극화된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사색학교에 가서 웅변술을 배워가지고 빛을 탕감하도록 하는데, 이 아들내미가 자랑스럽게 그 웅변술을 잘 배워가지고요. 빛을 많이 탕감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논쟁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 따귀를 때려요. 아버지 따귀를 때리면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고소해봐. 나는 내 웅변술을 통해서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엄마도 곧 때릴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은데, 사실 고대 그리스 계몽주의, 모든 것은 비판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검토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 갖고 있는 일정한 병리적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무지무지한 힘을 갖고 있고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종교에 대한 신앙, 믿음, 가족의 가치, 친구, 우정, 이것들의 하나의 극단적인, 아까 그거 정의라는 게 뭐요? 정의라는 게 강자 이익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 예, 이게 그러니까 비판적 검토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어떤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론 긍정적으로 보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에 대한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왜 아버지 따귀를 때리면 안 돼? 이건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인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어 타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은 불충분하죠.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성적인 논거를 갖고 있는 답을 해줘야지. 그건 뭐 신이 내렸기 때문에 신의 명령이다.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이다. 물론 저는 존중합니다. 조상들의 삶의 방식, 전통을 존중할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잘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 전통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 뭐 조선의 유교 전통 여러분 우습게 알잖아요. 헬조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선비정신 얘기하면 뭔가 이상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생각하고, 예, 우리의 전통을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검토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비판적 사유의 어떤 모색은 사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 열망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헤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근대적인 의미의 자율적 주체 출현의 어떤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명한 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준칙을 서구 근대 계몽주의의 정신의 출발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것도 칸트의 저작 중에서 뭐 고윤범 선생님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이 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칸트의 이 명제도 진짜 너무 지겨울 정도로 반복돼서 인용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뜻을 이 봐요. 계몽이란 뭐냐? 인간이 그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미성숙함에서 벗어난 것이다.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태어날 때 뇌에 큰 손상을 입거나 이런 분들은 지성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성의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미성숙함이고요. 그래서 미성숙함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지도 없이는 자기의 이성과 사유와 지성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몽이란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 알아주십시오. 오늘 세 가지 나오네요. 감히 알려고 하라. 사페레 아우데. 야, 참 이거 중요해주는 얘기입니다. 사페레 아우데. 용기 있게 사유하라. 쉽게 용기 있게 사유하라는 겁니다. 용기 있게 사유하라. 너 자신의 사유의 능력을 용기 있게 사유하라. 왜 용기 있게 사유해야 돼?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태생의 비밀을 죽음을 걸고 추구하잖아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추구는 치명적이에요. 아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왜 질문을 하는데 죽었느냐? 비판적 사유는 이런 치명성을 갖고 있어요. 즉, 비판적 사유는 살해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초래할 수 있어요. 진리는
오이디푸스가 잘 보여주듯이 기존의 모든 자기의 명망과 평판과 모든 것들을 다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의 삶의 비밀을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그 끝이 뭐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그걸 다 왕에서 물러나고 모든 평판과 명예로부터 벗어나고 스스로 자기가 눈을 찔러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저는 지혜의 치구, 저는 진실의 치구의 치명성, 위험성을 저는 또 함께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사유하라라고 하는 게 정말로 계몽의 정신인데요. 이 계몽의 정신은 잘 알아야 된다. 용기 있게 사유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용기 있게 사유하라 했을 때 최고 궁극적인 것, 즉 아까 얘기했습니다. 검토해야 될 대상은 모든 거라고 얘기했죠. 이 모든 것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 자체, 비판적으로 검토돼야 될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대상은 이성과 사유 그 자체입니다. 이성의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의 자기 비판이 없으면 이성은 독단이에요. 독단으로 굳어진 이성적 사유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타자로 전가시키는 거. 모든 책임을 다 다른 사람한테, 다른 집단한테 전가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 독단의 어떤 그 야만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계몽의 정신에서의 이 계몽의 정신, 용기 있게 사유하라 할 때는 이 용기 있게 사유의 궁극적인 건 자기 사유, 비판적 사유, 사유의 사유,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저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또 정말로 뼈 때리는 비판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이 파레시아에 대한 얘기를 끝나고 얘기를 마무리로 하고 어느 정도 강연이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이 파레시아는 미셸 푸코를 통해서 오늘날 또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된 용어인데 이 파레시아는 원래 모든 자유로운 아테네 남성 시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발언권이에요. 누구나 발언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민회에서 손을 들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을 들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을 들어서 아테네 공동체의 위험과 해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고를 하면 끝장납니다. 거기도. 근데 무고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도 고소당했어요. 이 평등한 발언권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최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유로운 발언권이에요. 이 자유로운 발언권은 사실 공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에우리피데스의 작품에서도 도시국가, 자유로운 도시국가에서 추방당했을 때 자유시민이 겪는 가장 큰 불행 중으로 페르시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페르시아를 향유할 수 없다는 것. 즉, 자유로운 발언권을 향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우리피데스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시아는 소크라테스에게서 또 새롭게 전개되는데요. 미셀 푸코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리에시아는 어원적으로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모든 걸 말하는 것인데요. 파리에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을 말하기가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하기고요. 이 솔직히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하죠. 이 진실이 없는 곳에서는 실행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다 거짓 뉴스 아니면 말고식으로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방패로 삼아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거짓을 날조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자유로운 발언권,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도되고 타락하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진실은 없어지죠. 추구해야 될 진실이 없는 곳에서 솔직히 말하기라고 하는, 혹 말하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파르에시아를 아첨과 정반대되는 행위. 아첨은 소크라테스가 볼 때 대중 선동가들이 대중에게 아첨하는 연설입니다. 알죠? 대중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대중의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예, 이 정책을 펴면 신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아파트 떼돈 번다.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민들 다 거기에 눈에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 한번 하면 그 동네 대박 나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아첨하는 그런 기술과는 다르게 파르에시아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이 보여주듯이 죽음을 걸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지막 거의 말미에서 민주주의 사회도 이런 파리아시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말하기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면 나쁜 파리아시아가 되고요. 이런 나쁜 파리아시아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대중의 영합해서 권력과 명성을 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즉 언론의 자유가 말하는 자유가 발언권이 철저한 성공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전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 민주주의 사회는 사실상 거의 구제불능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에 의한 단순한 선동술로 언론의 자유가 변질되고 그런 타락한 민주주의는 바로 그런 타락한 페르시아는 뭐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추잡한 아첨이다. 자, 이게 저는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 위기와도 관련돼서 어떤 특정한 정파 세력이나 어떤 특정한 정치 주도자들을 제가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자유로운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만큼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계심과 어떤 경계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일상적으로 거짓 뉴스에 현혹당하지는 않는지 또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인터넷 사이트만 보고서 똑같은 말만 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자기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가지고 타자를 모두 악마화시키고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 다른 정치 세력, 다른 어떤 정파들이 잘못돼가지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지라고 한탄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보이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 한번 반성적으로 비판을 해보자, 성찰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예, 파리에시아에 대한 이 소크라테스의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소피스트에 의한 언어와 계몽 정신의 타락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한 어떤 철학적 사유의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부분 한번 읽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서 변론한 첫 부분, 소크라테스의 변론 첫 부분입니다. 아테네인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의 고소인들로 말미암아 어떤 느낌의 상태에 있게 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여기에서 아테네인 여러분으로 시작하지만 바로 소크라테스가 변론 연설을 하기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를 고소한 고소인들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 고소인들의 연설이 얼마나 현혹적이었는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야 어쨌든 저는 이들로 인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저 자신조차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는데 이토록 이들은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이라고는 거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설득과 진실의 대비, 설득은 소피스트, 진실은 소크라테스와 철학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되고요. 이 설득은 소피스트이면서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많은 거짓말 중에서 이들에게서 제가 제일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언변에 능숙하니까 저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변에 능숙하지 않음이 밝혀지지만 하면 그 즉시로 저한테서 이들이 사실에 의해
꼼짝없이 반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예, 아테네 시민들, 데마고그들, 포퓰리스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서 가장 무림치한 점이라고 제겐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일컬어 언변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소크라테스, 철학을 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수사술이다. 그런데 설득의 기술인 레토릭, 웅변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고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게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이 제가 말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이니까 미사여구처럼 그 아테네의 연설가들처럼 미사여구 연설, 정연한 연설 이런 걸 듣지 못하더라도 제가 말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어느 누구도 달리 기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또 나옵니다. 골 때리는 거. 이디오테스가 나옵니다. 이 나이에 70 나이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철부지처럼 말을 꾸며내면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소크라테스가 변론장에 서기 전에 소크라테스 친구들이 뭐라고 권고하냐면 아테네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레토릭 강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알아듣도록 웅변술에 익숙한 아테네 시민들이 알아듣도록 연설을 하라라고 설득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지 않아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음. 그래서 설령 제가 아고라요 한전수에서 말해버렸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듯이 하는 변론을 하도록 해도 여기 나오죠. 놀라지 말고 여기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고. 예, 이 중요한 암시입니다. 뒤에 소크라테스 변론 보면은 아테네 시민들이 소동을 벌이는 웅성웅성거리고 소리치고 야 소크라테스 뭐야 이런 식의 그런 말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소동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고요. 나이 70이 되어서요. 그런데 저는 이곳의 말투에 대해서 생소합니다. 이곳의 말투. 시민 법정의 말투에 대해서 생소하다. 이것은 무슨 고백이에요? 소크라테스가 평소에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자유시민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듯이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웅변술, 레토릭, 이것은 설득의 기술이고 아첨의 기술이다. 진실의 기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강연 중에 하나 소피스트와 철학의 구별. 이건 물론 조심하십시오. 소피스트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지. 소크라테스의 소피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유일무이한 참다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얘기합니다. 여기에 일리가 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남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철학, 필로소피아, 소크라테스가 하는 대화는 진리를 탐구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정당화하게 억지 논리를 필요도 없다. 왜? 철학자들은 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대화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철학자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연설을 제가 오늘 강연을 요약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보던데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삶은 철학적 삶인데 이 철학적 삶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고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인간의 삶의 방식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달리 말하면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은 그런 길을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철학을 통해서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이 자기 성찰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에게 소크라테스는 평생 동안 끊임없는 대화를 어떤 시도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시민법정에 서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소크라테스 삶의 마지막 장면이고요.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민주주의의 대결이 긴장이 비극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상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대략 70분 정도 의 시간을 가지고 아테네와
아테네 민주주의와 소크라테스와의 대결이 어떤 점에서 선과 선의 대결, 가치와 가치의 대결인지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었다면 저로서는 강연자로서는 기쁘기 그지없겠습니다. 자, 강연을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강연에 신경 써주신 여러 참석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강연을 끝마치고요. 어떤 남는 시간 어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정숙 교수님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연 잘 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흔히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저도 과연 어떤 식으로 강연이 진행될지 좀 궁금했는데요.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선과 악의 대결,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하셨듯이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선과 선 간의 갈등으로 보자는 전체적인 강연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여러 개념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잘 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제가 교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개념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그런 민주주의였다고 이해를 했고요. 소크라테스는 그거와 다르게 정말 철학적 사유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하는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또 다른 개념의 시대도 달라졌고 또 예. 상황도 달라졌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런 민주주의 상황에서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어떤 아테네 시대에 그런 민주주의처럼 우리도 뭔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것에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그거는 그거고 나름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의 어떤 철학적 삶을 실천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해야 될지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저희가 지금 이번 연도 이번 2단계에서의 저희 리터러시가 실천적 리터러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개인들은 지금의 우리가 처해 있는 한국만의 민주주의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 좋은 질문이고 쉽게 대답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좀 대답 드리기 전에 우리가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배워야 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적 참여의 가치가 유일한 가치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민주주의 사회와는 다르게 오늘날은 좀 다원화된 사회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적 어, 어떤 참여의 가치를 통해서 아테네인들이 믿듯이 자기의 삶의 궁극적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하기에는 사실은 뭐 오늘날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다만 어,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무수당 예를 들면 투표라든가 시민법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를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수당을 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오늘날 민주주의에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존 롤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런데 그분의 정치적 자유주의를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고인범 선생님하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최근에 제가 쓴 책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남대학교 도서실에도 한번 예, 네, 신청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존 롤즈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비판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돈의 저주. 지금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 중에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돈의 저주로 인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은 정치 기부금을 무한정대로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엄청난 거액의 기부가 가능하고요. 그건 당연히 알다시피 자기 기업에 의뢰한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만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롤즈가 정말 한탄을 하는데 돈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라도 뭐 정치적 참여의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적 참여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는데도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의 경험들이 좋은 어떤 시사점, 참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뭐 오늘날 거칠게 교과서적으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의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테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대의제를 통해서 대의제 자체가 뭐 긍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대의제라고 하는 게 너무 좁은 의미의 대의제로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간 이 대표의 기능이 없는 정치 체제,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테네 민주주의에도 대의제는 없지만 대표제적인 기능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리프레젠타티브 할 때 이 대의제 민주주의 할 때 리프레젠타티브를 요즘 굉장히 대의제로 보지 않고 대표제로 보자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대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이론이 꽤 많은 각광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시민의회. 시민의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시민 대표의 한 제도적 방식인데요. 이건 대의제가 아니죠. 이렇듯이 대표의 기능이 없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제적인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갈 길이다라고 하는 걸 저도 긍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참여의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참여 민주주의와 연관해 가지고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참여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참여 자체를 배제하면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지만 참여 그 자체가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참여가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필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충분 조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공론장이나 수기의 공간이나 토론의 공간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다원화된 시민사회 같은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또 언론의 어떤 자유를 경계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막는 어떤 그런 다원화된 어떤 뭡니까 그런 영역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것들은 학자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들의 비대면의 공간일 수도 있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는 일찍부터 정치적 참여의 가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를 했을 때 그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량들, 민주시민들의 역량들, 숙고의 역량들을 어떤 길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과 더불어 아까 얘기했지만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활성화돼 가지고 학문 공동체라든가 논의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분화돼서 발전한다면 오늘날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정치적 참여의 질을 수기의 질들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더 잘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글에서 사실 소크라테스가 어떤 비판적인 공론장의 창시자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시민법정, 민의법정 밖에 새로운 공론장을 마련하려고 했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비판적 사유의 공론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어떤 주춧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보고요.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민주 시민들은 다 개개인이 또 그런 어떤 최소한
자기가 속한 정치적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경계하고 어떤 그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눈을 키우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누가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각성을 해서 개인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뭐 안 되는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는 선생님 질문에 마지막 답변으로서 오늘날 모든 자유 시민들이 역시 스스로의 어떤 권리에 버금가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이 많은 좀, 질문해 주세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예. 네, 잘 들리나요? 예, 잘 네, 들립니다.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사실 뭐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다 들어본 익숙한 소크라테스지만 제대로 뭐 책을 읽어보거나 그분이 한 얘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질문도 특히 초보적인 수준 또는 이제 오해한 사람으로서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들은 것 중에 딱 꽂히는 게 이제 용기 있게 사유하라였어요. 사유라는 게 요즘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이제 그 좀 기억에 남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그러면 물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뭐너 자신을 알라 그거와 더불어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는 맞죠? 소크라테스가 한 거 맞나요?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도 네,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아, 그런데 사실 이제 그게 가끔 우리가 어떤 뭐 가치관 이런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토론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악법도 지켜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어, 이,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이제 그거를 좀 저는 소크라테스가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또 좀 궁금하고 그거를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우리 정치 또는 사회에서도 법치주의라고 어떻게 보면 좀 포장되거나 그것이 어떤 도구로서 이게 잘못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지 또는 그것이 곧 법치주의라고 요즘에 얘기되는 것들을 정당화해서 그 시민사회들이나 아니면 자유로운 어떤 그 민주시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좀 옥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발언을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마 90년대부터 한국 학계에서도 네. 정치 철학계나 정치학계에서도 그 책도 나왔어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아, 그래요?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그래서 뒤쳐졌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나 이런 데서도 삭제될 것을 권고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아직도 교과서에 그런 것이 실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럴 정도로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 유래는 뻔하죠. 한국의 오랫동안의 그 독재 정치 체제 그렇죠. 속에서 그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악법이라고 하는 법조차도 지키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래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렇죠. 그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그건 사실적인 확인 문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일단 말씀드려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법과 이제 법치주의의 문제인데 정말 오늘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에 의한 어떤 소위 뭡니까 법치주의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그렇죠. 네. 민주주의를 협소화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협소화시키고 어떤 정쟁화시키는 네. 그런 현상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좀 한번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의 정당성의 근원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나 피플, 시민의 동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물론 이런 일정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이루어진 법이라고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그 악법이 아니죠. 근데 이 법은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죠. 이 법이 일정 정도 절차적인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결정됐다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환경에 대해서 생태 위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관련해서 하면 현재 오늘날 뭐 입법 과정을 통해서 기업 활동에 관련된 그 환경 규제가 너무나 약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때로는 여기서 중요한 거죠. 때로는 그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뭐 저항을 할 수 있죠. 민주주의 국가는 적어도 그런 의미의 어떤 그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어떤 뭐 환경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그 예를 들면 감옥 갈 각오를 갖고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뭐 투쟁의 방법이 극한적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롤즈도 얘기를 하고 있듯이 시민 불복종 같은 경우는 위법이긴 하지만 그 사회에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법정에 가서는 예를 들면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위법 사안에 대해서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바람직한 민주주의 사회일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막 정말로 법 규정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100% 응?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법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저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어떤 그 소송을 하고 뭐 소송을 남발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형사처벌을 하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민주주의를 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단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도 일정 정도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법에 대한 준수의 의무는 일반 민주시민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덕목 중에 하나지만 늘 그런 법들이를 둘러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그 위법한 상황에 대한 위법을 통해서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위나 이런 것들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어떤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또 민주 시민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더 말씀 듣고 싶은데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요. 오늘 아니, 고현범 선생님, 나 시간 많어? 뭐 그래요? 질문해도 돼? 서둘러서 마치지 말까요? 그럼요. 아니. 예, 아니, 질문 있으시면 예, 하십시오.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없다. 기회가 되면 한번 직접 모시고 대면으로 저희가 한번 교수님께 또 이렇게 그 예, 팟캐스트처럼 계속 질문을 서로 이렇게 해가는 예, 시간을 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예, 감사합니다. 그때는 우리 고인범 선생님, 그 대동민주주의와 관련된 강연도 한번 조직해 보세요. 아, 예, 제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건, 물론 이것도 제가 이해한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네. 나중석에 이론이 있는데, 이 네. 나중석에 이론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말이야. 그래서 좀 그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불러주십시오. 영광입니다. 네네네. 예. 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계속 이렇게 여운이 남으셔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더 좋은 자리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으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이번 시민 강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선생님들, 예, 건강하십시오. 예, 네, 다음에는 교수님의 이론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아.